문재인 대통령이 어제는 서울 남대문 시장을, 오늘은 대한상공회의소를 찾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대기업 대표와 경제단체장과 간담회를 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경제에 미칠 여파를 최소화하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있는 건데요. 이브닝쇼에서도 현재 타격이 큰 중소기업의 목소리 3부에서 들어보겠습니다. 안철수 전 의원 난감할 것 같습니다. 안철수 신당에 이어 국민당도 선관위가 불허 결정을 내리면서 또 새로운 당명을 찾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한국당과 세보수당은 합당에 의결하면서 통합신당을 미래통합당으로 확정했습니다. 서울타임즈에서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김지윤의 이브닝쇼 시작합니다. 네, 서울타임즈 시간입니다. 오마이뉴스 박종호 기자 그리고 프레시안 곽재훈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코로나19 현황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어요, 추가로? 네, 이틀째 추가 확진자가 나오지 않으면서 국내 확진자는 어제와 같은 28명을 유지했는데요. 네. 이 중 7명이 완치 퇴원을 했죠. 네네. 보건당국은 현재 치료 중인 환자들의 상태는 모두 양호하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퇴원을 고려하는 환자도 한두 명 있다. 네네. 그래서 아마 내일 정도에 퇴원한 환자가 더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해 볼 수가 다행이네요. 있습니다. 네, 정말 다행입니다. 네, 근데 중증 환자가 한 분 계시다 그래서 좀 걱정이 되고 있는데. 네, 이분도 뭐 중증까지는 아니고요. 네. 폐렴 증세 이런 게 좀 있어가지고 산소 마스크를 꼈다 이 정도였고요. 네네. 중증은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아유, 다행이네요. 그리고 3차 전세기로 입국한 우한 교민. 네네. 어제 147명이 입국을 했는데 그중 5명이 의심 증상을 보였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어린 아이들이 2명 있어가지고 7분이 못 돌아가셨는데 네. 5분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고요. 다행입니다. 그 아이들과 함께 7명 모두 아마 곧 이천으로 네. 이동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 진단 검사가 한 하루에 5천 건이었는데 10,000건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네, 정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이 코로나19 진단시약 생산시설이 어제부로 2개로 늘었다면서 현재는 하루 5,000명까지 검사할 수 있으나 2월 말에는 1만 명까지 검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현재 국내에서는 대형 병원 38곳과 수탁검사기관 8곳이 진단검사를 수행하고 있고요. 실시간 유전자 증폭검사를 통해서 이 실험실 안에서 6시간 이내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데 이제 이런 한국의 상태는 이 다른 나라 사례와 비교해서 상당히 유수하다는 점을 정부가 강조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이 복지부 차관인 김광립 이 중수본부 본부장은 해외 검사 영향을 모두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인구 대비 검사 가능 물량 측면에서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물량을 하루에 처리할 수 있는 나라라고 말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요새 고생들 너무 많으신데 그래도 이렇게 좋은 소식으로 한 번쯤은 우리가 칭찬을 해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코로나19 치료 원칙에 대한 국내 의료진 전문가들의 합의안이 나왔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게 정확하게 뭘 네. 얘기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전국에서 코로나19 확진 환자를 치료하고 있는 병원 의료진 전문가들이 네. 모인 회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앙임상 태스크포스, 그러니까 중앙임상 TF라고 부르는데요. 이 TF가 구체적 합의 내용을 내놨어요. 어떤 내용이냐? 젊고 기저질환이 없는 건강한 환자이고 증상이 비교적 경미하다면 항바이러스 치료 없이 지켜볼 수 있다. 특히 발병 10일 이상이 지났고 증상이 또 비교적 경미하다면 항바이러스제 치료의 필요성은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고령 또는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이때는 비교적 중증의 코로나19 환자에게는 항바이러스 치료를 고려한다라고 얘기하면서요. 항바이러스 치료를 하기로 결정했다면 가급적 빨리 투여를 시작하는 게 이론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치료 가이드라인 같은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저질환이 있으면은 약을 투여해서 네.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만 그게 아니라 젊고 네네. 기저질환이 없고 건강한 그런 분들에게 좀 지켜봐도 괜찮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버텨낼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으니까. 네. 그리고 구체적인 항바이러스 치료제 이걸 좀 얘기를 했는데요. 잠깐 네. 말씀드리자면 에이즈 치료제 칼레트라를 하루 2회 2알씩 주는 것을 제안했고요. 말라리아 약제인 클로로퀸 그리고 하이드록시 클로로킨 이걸 대신 써도 된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일선에 있는 병원 의료진에게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중앙임상 TF가요. 네. 다만 실제 진료 현장에서 이 치료제 선정이나 치료 기간 결정은 담당 주치의 임상적 판단이 가장 중요하다. 그렇죠. 여기 꼭 이걸 지금 딱 보고서 강조를 판단을 했습니다. 해야겠죠. 그래서 네. 나는 젊고 건강한데 왜 바이러스제를 맞으라고 하나 라든지 나는 나이가 많은데 왜 바이러스제를 안 주나요? 이렇게 의사 선생님들은 따지시지 마시고 그 주치의의 판단을 존중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럼요. 현장에서 보고 계시는 주치의가 이제 가장 정확하고 빠른 판단을 할 수밖에 없겠죠. 자, 근데 오늘 오후에 수원 코로나가 실검 상위에 떴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얘기인지 저도 소문만 들어갔고요. 아 이게요. 그 네. 중국을 다녀온 중국 동포가 네네. 그 갑자기 숨지는 이 좀 불행한 사고가 있었는데요. 근데 이제 이 과정에서 이분이 중국을 다녀온 게 밝혀지면서 혹시 코로나 때문에 사망한 게 아니냐 이제 이런 의심이 나왔는데 결과적으로는 코로나는 그 음성인 걸로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는 없는 걸로 판정이 됐습니다. 네. 그 오늘 오전 8시께 일어난 일인데요. 경기도 수원시 이 A 씨의 자택에서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는 신고가 이 경찰 또 소방당국에 접수가 돼서 곧바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1시간 만에 이분이 숨졌습니다. 아이고. 근데 이 과정에서 이 A 씨가 지난달 31일에 중국 칭다오를 다녀온 사실이 알려졌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하고 이제 병원 측에서는 이제 이송 당시에 이분이 고열이나 기침 등 의심 증상을 보이진 않았지만 지금 중국 전역이 위험 지역으로 지정이 돼 있잖아요. 네네. 이제 그래서 혹시 이제 그 여부를 좀 의심을 해서 이제 검사를 진행을 하고 이제 또 이제 뭐 그 구급 대원들이라든지 뭐 현장 출동 경찰관들을 다 격리 조치를 했는데 뭐 결과적으로는 이제 음성 판정이 나왔습니다. 그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사인은 현재로서는 알 수 없지만 사망자가 평소 뇌졸중을 앓고 있었고 최근 3개월간 약을 먹지 않았다는 진술을 유족으로부터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네. 대법원 소식이 들어와 있어요. 지금 댓글 조작 혐의를 받는 드루킹 김동원 씨 실형을 확정을 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네, 대법원 3부는 오늘 드루킹 김 씨의 네. 상고심에서 댓글 조작과 뇌물 공유 등 혐의에 징역 3년의 실형을 그리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네. 다들 아실 겁니다. 김 씨가 19대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를 당선시킬 목적 등으로 2016년 말부터 매크로 네. 그러니까 자동 입력 반복하는 그 프로그램 네네. 킹크랩을 이용해서 댓글 조작 벌인 혐의로 기소가 됐었는데요. 그리고 이 내용이 있었고 또 하나는 일당 중 한 명인 도두영 변호사와 공모해서 고 노회찬 전 의원에게 2차례에 걸쳐 5천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건네고 이를 숨기기 위해 관련 증거를 조작한 혐의도 받았는데 네. 대법원은 우선 킹크랩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킹크랩을 이용한 댓글 순위 조작 작업이 허위 정보나 부정한 명령으로 정보 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함으로써 피해 회사들의 댓글 순위 산정 업무를 방해했다. 이렇게 본 원심은 정당하다라고 판단했고요. 네네. 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고 노회찬 전 의원 유서의 증거 능력이 인정되고 또 정치자금을 불법 공유한 사실을 인정한 원심 판단에도 잘못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근데 이게 사실은 네. 또 관심을 많이 끄는 게 이게 김경수 지사하고 그렇죠. 또 어떻게 연관이 되겠냐. 네. 지금 이제 약간 이제 미뤄진 상태잖아요. 연기가 된 상태인데 예. 네, 어떻게 전망들을 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우선은 대법원은 오늘 선고와 네. 김경수 지사의 항소심 그 관련성에 선을 그었어요. 음. 왜 그랬냐? 하급심 범죄 사실에는 드루킹이 김 지사 등과 공모해서 댓글 범행을 한 것으로 돼 있지만 김 지사와의 공모 여부 이게 상고 이후로 주장된 바 없어가지고요. 판단 대상이 아니었다. 판단 대상이 아니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 상고 이유가 됐으면 판단했을 텐데 네네. 그게 아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변론이 재개가 됐잖아요. 네. 킹크랩 시연을 봤다는 사실관계를 인정한다 이렇게 이례적으로 맞아요. 재판을 밝혔기 네네. 때문에 물론 지금 법관 정기 인사에 따라서 재판장이 좀 바뀌었습니다. 바뀜에도 불구하고 전에 이렇게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뭐 재판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많이 크게 벗어나는 그런 판단이 내려지기 힘들지 않냐 그런 법조계 얘기가 좀 많이 있더라고요. 네네. 좀 봐야겠지만 오늘 대법원 그 선고에서는 이걸 판단하지 않았다. 이걸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김경수 지사와의 어떤 연관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법원에서 판결을 하지 않았다. 그렇습니다. 판단하지 않았다. 오늘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군요. 확지원 기자님은 이렇게 뭔가 생각을 가만히 하고 계시는데 할 말씀 있으신지. 다음에 할 거 보고 있었는데. 그래요? 예. 다음에 네, 그 얘기할까? 1심 재판부는 네. 판단을 했고 대법원에서 판단을 하지 않았다는 거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원심 판결이 유지가 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 그렇군요. 예. 그러면 조금 김경수 지사 측에서 약간 좀 긴장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 그 네네. 1심 그 재판부가 판결을 한 게 있잖아요. 네네. 근데 여기에 대해서 뭐 이게 상급심에서 뭐 이 네. 부분을 파기하라는 주문이 없었다면 이 부분은 원심 효력이 인정되는 거기 때문에 네. 아마 그거를 전제로 아마 준비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자, 또 하나의 중요한 판단이 있었습니다. 화이트리스트 의혹으로 기소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그리고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에 대한 상고심 판단도 있었습니다. 되게 오래전 얘기 같아요. 하다 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네, 사실
제가 이 사건 이거 지금 할 거를 좀 네. 보고 아, 있었는데요. 그렇군요. 네. 오늘 대법원 3부에서 그 중요한 이 결정들이 몇 개 나왔습니다. 오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 김기춘 전 실장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에 대해서 이 강요 혐의를 무죄 취지로 판단하면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네. 그러니까 김 전 실장 등은 지난 2014년에서 16년간 이 전국경제인연합회 즉 정경련을 압박해서 33개 친정부 성향 보수단체에 69억 원을 지원하도록 한 혐의,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사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대법원에서는 일단 쟁점이 됐던 직권남용은 원심과 같이, 그러니까 여기서 원심이라는 건 2심과 같이 유죄로 판단을 했지만 네. 강요죄를 유죄로 본 부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자금 지원 요구가 강요죄가 성립될 만큼의 협박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요. 즉 청와대 공무원들이 정경련의 보수단체 자금 지원 현황을 확인한 행위 등이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할 정도로, 그러니까 법률용어로는 어떤 해악의 고지에 이를 정도로 미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정경련 관계자들의 진술은 주관적이거나 부담감 또는 압박감을 느꼈다는 것에 불과하다고 이렇게 판단한 이유를 설명을 했습니다. 다만 이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그 앞에 이 화이트리스트랑은 달리 블랙리스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파기환송이 됐는데, 오늘 화이트리스트에 대해서는 이 직권남용 혐의가 인정이 됐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대법원이 앞선 판단에서 직권남용 혐의는 상대방이 공무원일 경우에 이게 단순히 직권을 남용한 정도에 그쳐서는 안 되고 상대방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를 해야 된다라고 한 건데, 상대방이 공무원일 경우, 블랙리스트 사건에서는 지시를 받은 사람들이 공무원이었죠. 네네. 그 경우에는 그러니까 청와대 비서실장인 더 고위직 공무원이 뭔가를 지시했을 때는 그걸 따라야 되는 게 공무원의 네네. 의무다. 그래서 의무 없는 일이 아니다라고 한 건데, 이 정경련 같은 경우에는 공직자가 아닌 어떤 사인에 불과하기, 그러니까 사인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김기춘 전 실장 등의 그 얘기를 듣고 뭔가를 했다면 이것은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에 해당한다. 그래서 유지가 된 겁니다. 참 이게 어려워요. 네. 네, 기수문제 참 얘기하고 듣기가, 그러니까는 뭐 의미가 없는데 하게 했으므로 이거는 이제 유죄에 해당된다는 거고, 네. 그렇죠. 간단하게 그렇죠. 표현을 하자면은 같은 길게 얘기를 말씀해 했는데, 주셨는데, 네. 그 말을 들은 사람에게 그 김기춘 실장의 지시에 따를 의무가 있었냐 없었냐, 이제 네. 그거에 따라서 유무죄가 그렇죠. 달린 겁니다. 네, 의무가 있는 이제 공무원들 같은 경우, 그리고 의무가 없는 분들 같은 경우 이제 그거에 따라서 유무죄가 지금 갈리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자. 뭐 이렇게 오늘은 법조계 소식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프로포폴 관련 의혹이 제기됐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에 들어갔다는 소식도 있었고, 네. 또 이 부회장 측에서 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묻겠다라는 보도까지 제가 봤어요. 네, 맞습니다. 프로포폴이라니요. 갑자기 이게 뜬금없이 또 예전에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때도 뭐 비슷한 이야기가 있지 않았었나요? 비슷하고요. 네. 그 의혹을 보도한 매체도 똑같죠. 네네. 네, 뉴스타파가 그러니까요. 보도를 했는데요. 잠깐 소개해드리자면 뉴스타파가 과거 이재용 부회장이 강남 소재 A 성형외과에서 프로포폴 주사를 상습적으로 맞았다, 이런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네. 특히 눈에 띄는 게 이 A 성형외과 병원장과 간호조무사가 나눈 SNS 메시지와 또 이 부회장과 간호조무사의 메시지를 공개했어요. 그 해당 메시지에는 이 부회장이 지난 2017년부터 병원에 방문해서 수차례 프로포폴을 투약한 정황이 담겨 있습니다. 네. 그리고 A 성형외과에 근무했던 간호조무사의 남자친구였던 김 씨의 인터뷰도 좀 들어가 있는데, 네. 거기서 뭐 김 씨가 여자친구를 5년 넘게 병원에 출퇴근시켜주면서 자연스럽게 네네. 병원에서 2부라고 불리는 존재를 알게 됐다. 2부. 예, 이재용 이 부회장을 말하는 걸로 보이는데요. 그래서 뭐 자신이 직접 보기도 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재용 부회장이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구속되기 전부터 이 성형외과를 드나들면서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뭐 어쨌든 A 성형외과는 현재 폐업을 한 상태고요. 네. 그리고 이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부가 지난달 대검에서 이 사건을 넘겨받아서 수사 중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국민권익위의 공익신고 자료와 함께 수사 의뢰서가 넘어와서 지난달에 대검에 전달을 했는데, 권익위에서 네. 이게 지금 이 서울중앙지검에 다시 내려와가지고 수사에 들어갔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뭐 삼성전자 측에서는 뭐 이재용 부회장이 불법 투약한 사실이 전혀 없다. 뉴스타파 보도는 다툼이 있는 관련자들의 추측과 오해, 뭐 서로에 대한 의심 등을 근거로 한 일방적인 주장이다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매체에 대해서는 악의적인 허위 보도의 책임을 물어서 민형사상 법적 대응을 하겠다, 검토할 예정이다, 이렇게 덧붙였는데, 뭐 보도한 매체 또 삼성의 대응,
이게 작년에 있었던 이부진 신라호텔 사장의 네네.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 보도 네네. 거기에 대한 보도나 대응 이게 좀 비슷해요. 그래서 좀 비슷해 보이는 사건이 1년 만에 다시 일어났다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뭐 이런 거는 그냥 우리가 두고 봐야죠. 네. 네, 뭐 늘 수사, 하는지. 그 재판 결과까지 봐야겠죠. 네, 두고 보도록 하고요. 저희는 두고 보기 전 일단 교통 정보를 듣고 그리고 돌아와서 다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네, 서울타임즈 돌아왔습니다. 정치권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당 당명 바꾸고 또 합당을 선언했습니다. 새보수당 그리고 전진당. 이 전진당은 이현주 의원의 당인 거죠? 예, 네네. 이 자유한국당과 새로운 보수당 등 보수 진영이 총선을 겨냥해서 추진해온 보수 통합 작업이 오늘 사실 거의 완성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네. 신당의 당명은 미래통합당으로 결정이 됐는데요. 이 통합신당준비위원회의 박형준 공동위원장은 오늘 회의 후에 기자들과 만나서 당명은 미래통합당으로 하기로 했다면서 네. 이 신당의 지도체제 구성과 관련해서는 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시기에 지도부 전면 교체를 하는 전당대회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래서 기존 한국당 최고위의 통합의 정신을 살리는 분들을 새로 최고위원으로 결합해 구성하자는 데 합의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뭐 여러 가지로 뭐 어떻게 될지 뭐 정말 되겠냐 뭐 여러 가지 좀 약간 비관적인 전망도 많았는데 어쨌든 일단은 합당에 네. 성공을 했다. 구도를 네. 만들어야 네. 되니까요. 뭐. 그리고 지금 뭐 마지막까지 좀 논란이 됐던 게 공천관리위원회 문제였는데요. 네네. 공천관리위원회는 지금 한국당 공천관리위원회, 그러니까 김영호 전 국회의원장이 죄송합니다. 국회의장이 위원장을 맡고 네. 있는 이 김영호 공천관리를 기본 틀로 하기로 했고요. 다만 한국당 당규에 현재 공관위원을 10명 이내로 하기로 돼 있는데 이걸 네. 약간 늘리는 쪽으로 했다고 박형재 위원장이 설명을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도 지분 나누기식 추가 추천은 없고 좋은 분이 있으면 함께 논의해서 현재 공관위에 추가 추천을 하자는 의견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좀 지분은 나눠줘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도. 네. 이게 지금 뭔가 예. 네. 그러니까 오히려 사실 한국당 공간이니까 여기에 네. 위원을 추가하는 걸 한국당이 원래는 반대를 할 것 같은데 지금 그게 아니라 새로운 보수당 측에서 이게 마치 지분 나누기로 보이면 이제 유승민 의원이 이제 네. 선언한 다 내려놓겠다는 선언이 그래서 빛을 잃는다, 퇴색될까 봐? 퇴색된다. 그래서 지금 그 김영호 공간이 그대로 가자 이렇게 얘기를 오히려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뭐 내용이 중요한 거니까요. 근데 저는 주목됐던 게 뭐냐면 당 색깔이었어요. 당 색깔. 어제 제가 전해드렸듯이 민중당의 주황색, 네. 또 안철수 그 당, 국민당의 오렌지색. 뭐 국민당에서는 우리 오렌지색이 더 비비드하다 뭐 이런 얘기하면서 주황색이나 오렌지색이나 뭐. 네. 얘기했었는데 박형준 위원장이 당 색깔로 밀레니얼 핑크가 확정됐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밀레니얼 핑크? 네, 좀 생소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베이지색이 가미된 좀 옅은 분홍색을 말한다고 해요. 저도 좀 봤는데 네. 약간 좀 뭐라고 할까 옅은 분홍색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뭐 저는 하여튼 그냥 제가 보기엔 그냥 분홍색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젊은 층에서 큰 호응을 받는 색이래요. 네네. 그래서 밀레니얼이라는 앞에 네 원래 글자가 젊은 붙었는데 층을 이제 노린 색이기 때문에 뭐 밀레니얼. 기존의 빨간색, 그러니까 네네. 좀 강경한 그렇죠. 보수 이미지에서 좀 벗어나가지고 2030 세대에 표를 얻겠다, 호소하겠다 이런 바람이 좀 담겨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상상이 있습니다. 좀 잘 안 가거든요. 근데 그 네. 핑크색 이거 이제 하시고 옷 입고 그러고 이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제? 그렇죠. 원래 또 그분들이? 핑크가 그 전통적으로 보면 원래는 페미니즘을 상징하는 그러니까요. 색깔이죠. 네. 그래서 기존의 한국당의 어떤 이미지랑은 좀 안 맞는 면도 있습니다. 사실 맨 처음에 새누리당이 빨간색을 채택했을 때 많이 놀랐거든요. 그렇죠. 정말 레드야? 막 다 놀랐던 기억이 있어요. 네네. 이번에도 핑크를 좀 선택하면서 새로운 시대를 여는 모습을 보이지 않나 그렇군요.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럼 갑자기 막 홍준표 전 대표 뭐 그 김무성 의원 이런 분들이 핑크색 점퍼 입고 돌아다니고 이거 보면 되게 좋을 것 네. 같아 재밌을 것 같아요. 일단 주목은 많이 일단 받을 것 같습니다. 인증샷은 이제 기본으로 찍어야겠다. 저는 그걸 현장에서 직접 봐야 되거든요. 찍어 오세요. 네. 네. 자, 근데 지금 한국당이 이종명 의원을 제명을 했습니다. 이분이 5.18 민주화운동 비하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분인데 이게 제명이 아니고 네, 사실 제명한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지난해 2월에 있었던 공청회에서 5.18 민주화 운동을 두고 이종명 의원이 북한군 개입을 주장하며 광주 폭동이라고 발언했어요. 네. 그래서 그 난리가 났었죠. 그래서 당 윤리위에서도 결국 이종명 네. 의원에게 제명을 결정하고 당 지도부에게 통보를 했습니다. 근데 계속 안 했어요. 의총에서 의결을 해야 되는데 안 됐습니다. 쭉 오다가 이번에 한 거예요. 1년 만에 제명을 한 건데 사람들이 볼 때 왜 제명했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심재철 원내대표가 직접 얘기했습니다. 오늘 이재명 의원의 제명을 의결했다. 미래한국당 쪽으로 가시게 된다라고 직접 얘기했어요. 그게 제명이냐고요. 그러니까요.
뭐 제명은 제명이지만 제명인 듯 제명 아닌 제명 같은. 그러니까 제명은 거죠. 제명인데 네. 징계가 아닌 거죠, 한마디로. 그렇죠.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앞서서 한성교 의원이나 뭐 조은현, 김성찬 의원들도 이 미래한국당으로 가기 위해서 그 제명 형식으로, 그러니까 제명 형식이 된 거는 이제 조은현 의원이 이게 비례대표였기 때문에 네. 된 거고, 한성교 의원, 김성찬 의원은 탈당을 한 거지만 어쨌든 이제 조훈현 의원에 이어서 이제 두 번째로 당에서 제명을 하고 갔다는 거는, 원래 이종명 의원 제명안이 올라온 거는 징계 의미였어요. 이게 한국당 윤리위원회에서 이게 제명안이 그 올린 건데, 그러니까 징계 의미는 사실 전혀 없다고 봐야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뭐 각 당들이 비판을 내놨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이종명 의원의 제명은 징계인가 국민 농락인가라고 비판했고요. 대한신당에서도 역사를 부정하고 헌정 질서를 반하는 작태다라고 비판했고, 민주평화당도 비례대표용 위성정당 설립을 위한 꼼수로 제명한 것에 대해 실소를 금할 수 없다라고 지적을 했고요. 정의당에서도 언제까지 5.18을 모욕할 것이냐라고 비판했습니다. 네, 이건 뭐 꼼수라는 말을 들어도 뭐 좀 한 말이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오프닝에서도 소개를 좀 드렸었는데, 국민당 당명도 사용을 못한다라고 선관위 측에서 알려왔다는데요. 안철수 의원 어떡합니까? 예, 오늘 점심시간에 이제 국민당 창당 준비위에서 긴급 네. 자료를 냈어요. 보통 네. 점심 때는 잘 안 내는데 그 12시 좀 넘어서 긴급하니까. 왔는데, 네. 그 창당 준비위에 따르면 선관위는 오늘 국민당이라는 당명이 국민새정당과 뚜렷이 구별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용을 불허했다고 합니다. 국민새정당이라는 거는 지난 2017년 4월에 창당된 원외 정당인데요. 네. 그래서 선관위에 확인을 해보니까 국민당 창준위 측에 보완 요청을 보낸 것이 맞다. 국민당은 이미 등록된 정당 명칭과 뚜렷이 구분되지 않아 사용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 보완 요청을 보낸 것이라고 확인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게 그 2017년 그 당시에 국민의당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국민새정당을 허락해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국민당은 또 국민새정당과 비슷해서 안 된다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국민당 그 한철수 전 의원 비롯한 그쪽 사람들은 너무 화가 날 수밖에 없는 거죠. 이해할 수가 없다. 그래서 뭐 항의 방문도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과연 국민당 말고 다른 당명은 뭘 생각하고 있을지 이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힘들다니까요. 이 당 이름 짓는 참 게. 쉽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뭐 인터넷에 보니까 친박연대처럼 친한연대로 해야 되는 거 말이 아니냐. 쉽지가 친박연대처럼 이렇게 쉽게 안 나오는 그 연음이 되고 이래갖고 친한연대. 쉽지가 않다니까요. 약간 친한연대. 그래서 지금 국민당 창준위 측에서는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17년 얘기를 하면서 네. 아니 그럼 우리가 지금 국민의당이라고 다시 하겠다고 하면 허락할 거냐 막 이런 막 그 꼬집기까지 나왔는데, 다만 지금 선거 앞두고 선관위에 이렇게 막 뭐 쟁송을 하고 해봐야 실익이 그렇죠. 없다는 이제 빨리 그런 만드는 게 부분 낫죠, 때문에 사실은. 아무래도 플랜 B를 준비해야 되지 않겠냐 뭐 이런 반응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떤 당명이 너무 나올지. 열심히 고민해주고 있어요. 무슨 이름을 지어줄까 하고 우리 아우. 박정호 기자님이. 예. 네. 그 원래 제일 쓸데없는 걱정이 연예인 정치 걱정이었는데 걱정 안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네, 오늘 얘기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레시안 곽재훈 기자 그리고 오마이뉴스 박정호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해외 뉴스 알아보는 서울타임즈 시간입니다. 전주현 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중국 지금 코로나19 사망자 수 네. 그리고 확진자 수가 급증했어요. 특히 사망자 수가 지금 250명이 넘게 나와서 깜짝 그렇습니다. 놀랐어요. 네, 확진자가 이제 59,804명, 사망자가 1,367명이라고 지금 네. 중국 당국이 발표를 했는데요. 사망자가 전날보다 254명이나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 100명까지 네. 는 걸 봤는데 갑자기 254명이나. 그렇습니다. 이게 10일에 108명을 기록했던 게 정점일 네. 것이다 라면서 이제 그 뒤로 조금 줄어들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어제 저희가 해드렸는데 이게 갑자기 급증을 한 거예요. 확진자도 15,000여 명 이상이 갑자기 늘었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중국 당국은 임상 진단을 받은 환자를 포함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통계 방법을 바꿔서 그렇다 이렇게 어떻게 얘기를 바꾼 했는데 건데요? 11일까지는 이번 사태의 진앙지인 후베이성에서 사망하는 사람 중에 핵산 검사에 의해서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만 통계에 잡았다고 그래요. 근데 12일부터는 임상학적인 판단으로 의심 환자로 분류됐던 사람이 숨져도 사망자로 포함을 해서 이 숫자가 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검사를 받고 그리고 네. 그런 사람들 그중에서 사망자가 나오면 그 사람들만 쳤었는데 네. 이제는 의심이 가는 증상으로 이제 임상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사망을 하면
확산 검사를 네네. 해서 양성 반응을 보인 환자만 쳤었는데 이제 네. 사진 촬영을 통해서 영상학적으로 폐렴 소견을 보이는 영상적으로 환자 아. 등 이렇게 임상학적으로 의사에 네네. 의해서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 수까지 다 포함해서 이렇게 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전이 잘못됐던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미 다른 성은 이렇게 집계를 하고 있는데 후베이 성이 12일부터 이렇게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장 지금까지 후베이 성이 그러면 사망자와 신규 확진 환자 수를 축소해서 발표했다는 얘기냐 그러니까요.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과연 중국의 통계를 우리가 지금 믿을 수 있겠느냐라는 논란이 굉장히 크게 일고 있습니다. 한편 중국 당국이 오늘 후베이 당서기와 우한시 당서기를 다 교체를 했어요. 코로나19 초기 대응 실패, 부실 방역, 통계 불신 등에 대한 중국 내 여론이 굉장히 좋지 않기 때문에 네. 문책성 교체를 단행한 것으로 아.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크루즈선 일본의 크루즈선 탑승자 중에 80대 이상 고령자 중에 일부 승객을 우선 하선시키기로 했다라는 네, 그렇습니다. 결정이 나왔습니다. 그 지금 추가 감염자가 44명이 또 여기도 확인이 계속 늘고 되면서 있더라고요. 선내 네. 감염자가 이제 218명까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결국 일본 정부가 선내에 격리 중인 80세 이상의 고령자 중에 지병이 있다거나 아니면 창문이 없는 방에 머물고 있는 승객들을 우선으로 하선시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정밀 검사를 이들부터 실시해서 음성으로 확인이 되면 본인의 희망에 따라서 일본 정부가 제공하는 별도의 격리 시설에 머물게 하겠다 이런 네. 얘기를 했는데요. 하선이 빠르면 내일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3일 기준으로 승객 2,666명 중에 지금 80대 이상이 226명인 것으로 일단 네. 확인이 됐어요. 근데 아무래도 선내 감염자도 늘고 국제사회 여론이 악화되니까 일본 정부가 입장을 일부 바꾼 것으로 지금 분석이 네네. 되고 있습니다. 비판도 많았잖아요. 사실 그렇습니다. 국제적으로. 네, 언제까지 그렇죠. 그렇게 격리도 안 하고 정말 뭐 화성에 떠 있는 섬처럼. 네. 네, 그러니까요. 감옥도 코로나 다롭지. 섬이라고 지금 이런 얘기가 그러니까요.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아무튼 지금 한국인 탑승자가 14분이 계신데 네네. 어제까지 감염자가 없던 걸로 확인이 됐고 이번에 추가된 44분 중에 감염자가 있는지는 아직 확인 아직 확인이 중인 안 것으로 됐고요. 알려졌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뭐 지금 나온 결과 연구 결과도 보면은 코로나19 환자 한 명이 3.77명을 감염시킨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 어디서 나온 거예요? 미국 플로리다 대학하고 중국 네. 베이징 대학 연구진이 같이 이번에 이제 초기 환자들을 대상으로 좀 해봤어요. 근데 네네. 코로나19의 재생산수라고 그래요. 한 명이 몇 명까지 감염시킬 수 있는가 이것을 3.77이라고 추정을 했습니다. 근데 기존 연구 결과보다 조금 더 높은 수치예요. 왜냐하면 세계보건기구가 지난달에는 이 수치를 1.4에서 2.5로 제시를 했던 적이 있고 후베이성 질병통제예방센터 연구진도 지난달 말에 초기 환자 400여 명을 분석했더니 2.2 정도 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이 연구팀은 중국 전역에서 지난달까지 발생한 확진 환자, 의심 환자 8천여 명의 데이터를 좀 분석을 했습니다. 이게 아직 학계 심사를 정식으로 거치진 않아서 지금 네네. 초기 단계이긴 한데요. 아무튼 이 최신의 논문을 발표한 연구팀들은 아마도 초기에 이제 이전에 발표했던 수치가 조금 더 낮았잖아요. 네네. 그거는 이제 너무 이제 초반 결과였기 때문에 조금 과소평가되지 않았을까라는 것으로 일단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군요. 평균 연령이 49세로 조사가 됐어요. 네. 확진 환자. 이 가운데 30세에서 65세 환자가 71%를 차지하고 있고요. 10세 미만 아동 14명도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발병률이 가장 높은 연령대가 일단 50대 이상, 가장 낮은 그룹은 20세 이하인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렇군요. 자, 미국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미국의 중앙정보국 잘 아시는 CIA입니다. 암호 장비 회사를 이렇게 소유를 하고 있었다고. 네. 그래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적대국뿐 아니라 동맹국의 기밀까지. 그 정보까지 네. 다 빼냈다는데 별로 그렇게 놀랍지는 않아요. 네. 옛날에도 뭐 이거랑 조금 다른 스토리이긴 하지만 네네. 2013년이었나요? 스노든 사태가 있었죠. 그렇죠. 폭로 네. 사건이 있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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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싱턴 포스트가 독일 방송사 ZDF와 함께 CIA의 내부 기관인 정보연구센터가 작성한 문건을 입수해서 보도를 한 얘기입니다. 네네. CIA가 스위스의 암호 장비 회사 크립토 AG를 이용해서 120개국의 기밀을 빼낸 과정이 이제 보도가 된 건데요.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스위스의 크립토사라는 곳이 각국의 암호 장비를 제작하고 판매를 해왔는데 네. 알고 보니까 CIA가 서독의 정보기관이었던 BND와의 협조하에 소유를 했던 회사로 드러났다는 얘기입니다. 그 옛날에 네. 서독의 그렇습니다. 네, 그 옛날에 정보기관을 샀다. 그 옛날부터 이제 했다는 네네. 얘기죠. 그래서 미리 암호 장비 프로그램을 조작해서 이 장비를 사용한 국가에서 암호화된 메시지를 보내는데 사용된 코드를 손쉽게 해독을 해서 정보를 빼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입수된 정보들이 미국
독일은 당연히 공유를 했겠죠. 그리고 네. 파이브 아이스라고 불리는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동맹들에도 공유됐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예전에 있었던 일인데 이제 워싱턴 포스트가 그거를 약간 르포식으로 어떤 식으로 해왔는지 요거를 네. 지금 이제 보도를 한 거다. 네네. 근데 뭐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이 동맹국이고 뭐 적대국이고 가리지 않고 원래 도청하고 감청하고 다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보도를 네. 보면 이제 이 당시에 미국과 독일이 어느 나라를 그럼 첩보 대상으로 삼을 것이냐 이걸 두고 논쟁을 벌였는데 미국의 입장이 이거였답니다. 동맹이든 적이든 구분하지 않고 장비를 사게 해야 하고 첩보의 세계에 친구란 없다. 이런 얘기를 미국에 했었다고 그래요. 냉정한. 그렇죠. 그래서 지금 미국과 갈등 관계에 있던 이란, 인도, 파키스탄은 물론이고요. 미국의 오랜 우방인 사우디아라비아도 포함이 됐고 우리도 포함됐겠죠? 그렇습니다. 1981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가 10위권에 들었던 것으로 조사가 됐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자, 교황청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프란치스코 교황이 사제 독신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좀 미룬 건가요, 결정을? 기부인 건 아니고요. 이게 네. 이번에 풀리지 않겠느냐라고 기대가 됐었는데 그렇죠. 예, 전통을 고수하겠다라는 입장이 나온 거예요. 12일에 세계 주교 대의원 회의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남미 아마존 문제에 대한 권고가 발표가 됐는데 사제 독신제 폐지에 대한 권고가 담기질 않았던 거예요. 대신에 아마존처럼 사제가 부족한 지역에 선교사를 파견하도록 전 세계 주교들에게 요청하는 얘기만 담겼습니다. 그래서 기혼 남성은 사제가 될 수 없다는 기존의 가톨릭 전통을 계속해서 고수하겠다는 뜻이다. 이걸로 지금 해석이 됐습니다. 왜 이렇게 해석까지 나와야 되냐면 작년 10월에도 이 문제가 이제 논의가 됐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을 찬성하는 입장을 담은 권고문이 채택이 됐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아마존 지역의 85%는 사제가 부족해서 매주 미사를 치르지 못하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제를 1년에 한 번만 만나는 신도도 있다. 이런 네네. 얘기까지 알려졌거든요. 그래서 그때 작년에 교황이 사제 독신제가 가톨릭 전통이긴 하지만 교리는 아니기 때문에 특별한 지역에 한해서 예외를 허용할 수 있다라면서 사실상 폐지 여론을 수용하는 뜻을 밝힌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게 이제 폐지가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때 교황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보수 진영에서는 결국 전 세계에서 굉장히 사제 반발이 컸죠. 예, 독신제 네. 전통이 사라지게 될 것이라면서 정말 강력하게 반발을 했고 이에 맞서서 진보 진영은 지금 로마 가톨릭의 핵심이 성체성사인데 이것도 할 수 없을 만큼 사제가 부족한데 이 현실을 고려해야 된다라면서 내부적으로 굉장히 보역 갈등이 많이 일었습니다. 1년에 한 번 사제를 만나는 수가 거 있다면 네. 그 고해성사 조치 얼마나 많이 해야 되는 그렇습니다. 거예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겠고 네. 굉장히 문제가 많이 발생하죠. 그래서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번에 교황이 결국 양측의 갈등을 의식해서 결정을 유보한 것이다라고 본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변화의 시기가 아닌데 근데 지금 교황청 내부에서도 사실 지금 로마 가톨릭 교회 핵심이 성체성사라고 말씀을 네네. 드렸는데 이게 부족한 게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번 일로.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이 문제는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전망을 내놨습니다. 사실 이 로마 가톨릭 사제의 결혼이 네. 금지된 게 우리 처음부터는 아니었거든요. 아닙니다. 한 12세기 정도부터 1123년에 제1차 라테라노 공의회를 네. 계기로 도입이 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한 맞아요. 900여 년의 전통이 있는데 최초의 교황으로 여겨지는 성 베드로도 역시 기혼자였다. 이렇게 BBC가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장모도 있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네, 결혼을 그리고 했으니까요. 이후에도 사실 교황 중에서는 네네. 이제 사생활 있는 경우도 있었고, 그렇습니다. 많았죠. 네, 중세 이노첸시오 시절에. 8세라든지 네. 클라렌스 7세 이런 사람들은 또 메디치 가문하고 막 네. 사돈도 맺고 막 이런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스토리가 좀 있기는 했는데 이게 좀 뒤떨어진 게 아니냐라는 네. 그런 비판적인 목소리도 있었는데 어쨌든 로마 가톨릭에서는 이 결정에 대해서 워낙에 이게 좀 민감한 논쟁이 문제고요. 되니까 네, 굉장히 큰 사안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미루기로 했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네, 해외 뉴스 알아보는 서울타임즈 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전준 웨스킹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